오늘 정치권 이슈들을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들으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이 있었고요. 끝났습니다. 2시간 36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정해진 의제가 없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고 정확한 얘기는 잠시 뒤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각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발표가 나기 전에 어떤 얘기 했을지 좀 미리 좀 저희가 예측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이게 2018년 11월 달에 하고 한 1년 6개월 됐으니까 이렇게 오래간만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난 국회에서 생각만큼 협치의 모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좀 일하는 국회, 네. 또 서로 상생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아마 대통령께서 3차 추경의 필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코로나 위기 극복 좀 같이 네. 하자 이런 차원일 거고 어지간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화답하지 않았을까 같이 하겠다 협력하겠다 상생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3차 추경의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재원 조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네.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바로 이제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렇다 보니까 18개 상임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 예결위 법사위만은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농담 반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데 대해서 그렇고 이제는 역으로 보면 이제 과거에도 모두가 이겼다고 해서 야당한테 다 안 주고 이런 거 있었냐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미국으로 보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예. 여야가 완전히 바뀐 입장에서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 위기 극복 문제 얘기했을 것이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또 어떤 이야기들 오갔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지금 조금씩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하고 아직 체감을 못해서 그런가 사실 경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집권당이라든지 정부에서는 그런 경고를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3차 추경과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를 또 한 번 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네. 또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다 협조하지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지금 국가 부채가 대책 없이 늘어난다면 그거는 야당이 또 견제하면서 협조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 사면 문제를 이미 SNS를 통해서 거론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뭐 필요하면 미국 따라하고 그런 식의 내로남불을 하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177의 거대 여당입니다. 103석의 야당이고 근데 협치를 모색하면서 위원회 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는 그럴 거면은 국회 뭐하러 여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전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 대통령 실장과 대통령께서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지를 했는지 물론 이것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사안은 아닙니다. 헌법 네. 체계로 볼 때. 근데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가서 점심 먹고 얘기할 텐데 만약에 선문답 같이 추상적인 얘기만 나온다면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협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당에서 좀 대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태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가기 전에 이제 점심 오찬 회동을 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관하면서 이른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개헌 협상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 사례처럼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하면서 통합당을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 청와대에서 이 얘기가 오갔는지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로 다뤄졌는지는 예상하기는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가 무슨 원 구성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그거는 여야 서로시 원내대표 간의 어떤 뭐 전략과 기싸움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상 토론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오늘의 의미는 국난 극복에 있어서 여야가 국회가 좀 같이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혹은 뭐 사법개혁이라든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어떤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국회가 좀 야당도 좀 도와달라.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제가 대통령 같으면 야당 편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협치를 할 수 있는, 좀 여당과 정부가 뭐 같은 팀이긴 합니다만 역할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입장이 네.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칙론에 출발해야지 그나마 더 덜 뺏긴다. 네. 하나도 안 뺏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기싸움. 예, 처음부터 네. 2개 내주겠다고 하면 그다음 주고받을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줘야지 하나 가지고 싸움을 하죠. 네.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볼 것 같고, 다만 모든 국회가 초기에 다 시간 지키겠다고 해놓고 시간 지킨 국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시간 지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죠. 시간을 지키려면 야당이 요구하는 것도 받아주는 것이 이제 협상의 말하는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예결위를 줄 거냐 법사위를 줄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 외에 국통이나 다른 상임위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보여지고. 아니 근데 제가 네. 그 제 기억이 지금 하도 의원한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예. 원래 법사위하고 예결위는 야당목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예. 지금 와가지고 관례로, 이제 예. 그리고 이 법사위를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 위원장을 타고 앉아가지고 그동안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 그런데 그 야당 몫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그 소위 여야 간의 협치와 그런 어떤 그 의정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는 이거 둘 중에 그 2개만큼은 양보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법사위는 가져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복선 속에서 처음에 다 가져와야겠다 그러면 야당이 그럼 어떻게 나눠 갖자 하면서 이걸 갖고 이제 양보를 치려고 그러는데 이 주호영 의원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온화한 그 인상으로 이거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로남불이고 이제 와서 언제부터 이렇게 미국, 영국 정치 체제를 따랐다고 그동안에 해왔던 그대로 네. 관행대로 더군다나 177석의 거대 여당이라면 좀 통 크게 움직여야지. 지금 이거 다 가져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입법부에서 완전히 독주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네. 이 의석만으로도 패스트 트랙 아니라 지금 헌법 개정만 빼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악착같이 가져와. 어떻게 그렇게 승자로서의 여유가 없고 그 속이 그렇게 좁은지 참 아무리 이해할래도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치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날씨를 얘기하면서 이게 공개됐던 오찬회동 직전에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뭐 저런 모두 발언들 날씨 얘기들 흔히들 많이 많이 합니다. 하죠. 예, 근데 저 네. 뭐 표정과 저런 대화 공개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간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이제 좀 약자로서의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한 거죠. 네. 이 날씨 얘기를 편안하게 하고 또 대통령께 또 건강하시냐고 물어보면서 예. 미리 단속을 하는 거죠.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기 다 갖고 가겠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못 받는다. 이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한 발 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실제로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만나는 이유가 아무것도 양보 안 할 것 같으면 왜 우리를 오라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 자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또 강기정 수석은 배석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정말 상생하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조영 원내대표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계속 밀당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넥타이를 하지 않은 모습도 좀 인상적입니다. 3명의 지금 오찬회동 참석자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넥타이를 하지 않고 이미 그거는 이제 나타났는데요. 코드를 그렇게 넥타이, 노타이로 만나자 그렇게 아마
그렇게 말씀을 청와대에서 요구를 했고 여야가 서로 간에 그런 동의를 하고 만났을 겁니다.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은 그런 날씨 얘기하고 이럴 때 이 서로 이 기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화기애애해 보이지만 저게 사실은 화기애매한 상황인데요. 보면은 애매해요. 네. 오늘 대화도 날씨처럼 잘 풀렸으면 하는 게 여당 원내대표잖아요. 네. 그랬더니 야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김 대표가 다 가져간다고 말 안 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 주호영 대표가 조금 밀렸다고 보는 게 네. 지금 보니까 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벌써 다 가져갈까 봐 거기다가 지금 포인트를 맞추는데 핵심은 예결위와 법사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 가져간다고 말 안 하면 하지 않고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가서 넥타이 풀고 뭐 넥타이를 묶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지금 주호영 의원이 벌써 그러면은 법사위 내지는 예결이 아니라도 딴 거라도 주면 받겠다는 걸로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호영 대표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게 화기애애한 대화인 것 같아도 이 토시 하나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민주당의 기선제압이 어느 정도 그러면 먹혔다라고 기선제압은 아니지만 예. 다 가져가겠다라는 전술의 그 프레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야당으로서 때를 쓰고 더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있던 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있던 예. 대로. 얼마나 어떤 얘기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잠시 뒤에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상황을 저희가 보면서 네. 가급적이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윤미향 당선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 20대 총선이죠. 이때 이용수 할머니가 비례대표 출마를 하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과 주고받았던 얘기들이 공개가 되면서 네.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얘기 그리고 이번에 윤미향 당선인을 공천했던 더불어시민당 우이종 전 대표의 얘기 묶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경기대학 교수님도 할머니가 해야 된다 한 그 말씀은 있었는데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했어요. 제가 뭐 어떻게 신청하고 뭐 하는 거 모르고 그 했는데 이제 우리 각변 원장님이 300만을 대딱 해요. 그 공탁금을 대딱 하고 기관해놨으니까 그러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고 일본한테 강력하게 내가 투쟁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는 했는 것 같아요. 30년에 했는 이거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지가 또 하고 싶다고 사직을 쳐대가지고 국회에도 당연히 이거는 자격 책임이 있으니까 이거를 완수해야죠. 두 분간 혹은 그 30년간 얽힌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들처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라든지 좀 더 세계 알려야 될 이야기를 반영해야 될 활동가의 관점에서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이 겹치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만해도 설왕설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영수 할머니.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8년 전에 20대 총선 당시에 이용수 할머니가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당시 정의연의 윤미향 지금 현 당선인은 위안부 문제 해결 국회 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렸고요. 8년 뒤에 이번에는 위안부 문제를 또 해결하겠다면서 본인은 국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당시에 통화 과정에 그 녹취록이 보도가 되면서 또 다른 파문,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8년간의 시간 동안의 입장 차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8년 전에 윤미향 당선자가 용수 할머니께 굳이 국회에 가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할머니들이 불편해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그때 말하자면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뭡니까
비례대표 후보가 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무산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때는 다른 할머니도 불편하고 굳이 국회에 가서 그 일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본인이 이제 와서 네. 출마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할머니 입장에서 말하자면 두 가지, 크게 하나 더 개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도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자에게서 적절하게 일을 잘한다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할머니의 의견들을 잘 해서 만에 하나 그 일이라도 뭐 나눔의 집이든 뭐 정의연이든 단체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잘 운영했으면 뭐 좀 덜 할 텐데 실제로 운영 자체도 말하자면 당사자 중심제에 벗어나서 간사라든지 다른 말하자면 그분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일을 해왔거나 또 혹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듯이 여러 가지 많은 기부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투명하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그게 겹쳐지는 거죠. 네. 본인은 그때 당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한번 국회에 가서 전 세계에 말하자면 억울한 문제, 일본의 무슨 문제들, 전쟁 성노예에 대한 문제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시라고 근거했던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말하자면 본인도 아닌 당사자도 아닌 상태에서 그 일을 해왔고 또 그 일도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제대로 해오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두 번에 걸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예. 측면이라서 아마 그런 면에서 물론 우이종 대표는 나름대로 시민사회 대표로서 추천받아서 검증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누구보다도 말하자면 윤미향 당선자가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 의원께서는 이 윤미향 당선인의 8년 전에 이 만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더해서 우상호 의원이 8년 전에 이 서운함 때문에 네. 지금 할머니가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 거다라는 식의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역시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이용수 할머니의 그 문제 제기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왜 정의연이라는 그 NGO가 이렇게 회계가 불투명하고 심지어는 엉망인가라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안성쉼터의 그 고가 매입. 근데 지금 또 뭐 고가가 아니라 그런다면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또 저가로 또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의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정의연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NGO란 뜻이 아니에요. 그 취지와 역할을 인정하지만 지금 그런 비리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소속원이 된 윤미향 당선자가 있는 거잖아요. 합당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8년 전에 국회의원 하시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윤미향과 이용수 할머니의 대화 아니에요? 네. 대화고 이게 전화통화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걸 공개한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물론 제 개인 생각인데 할머니가 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그 나오는 얘기가 우상호 의원인가요? 할머니가 원래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 진영에서는 이 얘기를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언론이나 여론은 아니 8년 전에는 할머니가 국회의원 하신다는 걸 윤미향 당선자가 막아놓고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한 말에 뒤집어서 지금 자기 스스로가 당선자가 됐어. 언론이나 여론은 지금 그렇게 초점을 맞추니까 네. 오히려 할머니가 정치하고 싶은데 윤미향이 해서 화가 났다라고 프레임을 잡고 싶은 사람들이 더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할머니의 출마는 80이 넘은 나이라 자신이라도 말리지 않았을까.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발언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이 아무리 무슨 뭐 그 30, 40대 중요하죠. 그렇지만 80이 넘은 나이는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가? 자기가 말리겠다라는 것인가? 이 말이 그 소위 그 노인을 폄훼하는 그러한 그 함의에 더해서요. 네. 미국의 대법관 중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여성 대법관을 혹시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진보의 거두이면서 아이콘이에요. 네. 이분이 1933년생, 지금 87인데 나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차별에 맞서서 이분이 지금도 미국의 진보, 미국의 그 리버럴리즘의 아이콘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감이 되고 존경이 되고 있는데 당시 할머니가 80 초반이기 때문에 나도 말렸을 것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 진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진보가 얼마나 허상덩어리인지를 지금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회의원 말입니다. 장사미사 필부 국민의 대표로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윤미향 당선인의 네. 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뭐 공천 문제도 그렇고 이 뭐 프레임을 어떻게 짜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열흘째 윤미향 당선인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 네. 어제 나왔고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입장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낙연 전 총리가 거취가 뭐 분명해지면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그야말로 이제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낙연 그 전 총리 그리고 또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입지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대세론이 형성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그동안에 본인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라는 자리를 거쳐서 대선 후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지금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대선 후보로서의 준비를 할 것이냐를 고민했을 텐데 아무래도 어쨌든 뭐 대선 후보 되기 전에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당의 조직을 굳건히 하지 않는 이상 그럼 그나마도 사실은 뭐 현재 지금 분위기가 좋다는 것뿐이지 1년 뒤에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는 상태라서 아마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송영길 의원 같은 분은 이제 일찌감치 이낙연 당선인이 나오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예.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겠다 당대표에 말하자면 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이나 예. 또 우원식 의원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경선이라든지 싸움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예. 당이 건강해지고 그 속에서 조금 더 치열하게 향후 다음 대선의 논쟁거리를 가져오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의 대세로는 상당히 뭐 임팩트가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 다음 주제 뭐 이 관련 질문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표결이 있었는데 그 초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반대 한 표,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이 홍콩 보안법이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의 요인으로 꼽혀왔던 것이기 때문에 향후 뭐 우리 외교관계에서도 상당한 좀 뭐 변수가 될 것임을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홍콩 보안법이 초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워낙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게 이제 약점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아마도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개월짜리 당대표기 때문에 그동안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득일까 실일까 좀 어느 쪽에 방점을 두십니까? 이미 중요한 이야기는 김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고요. 예. 저는 그 내부 상황은 사실 그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7개월짜리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는 것이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꽤나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섰겠죠.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의원이 될 당선자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는 거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워낙 예. 인지도도 있고.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친문 계파의 입장은
이낙연 그 지금 현 당선자에 대해서 과거에 그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7개월 동안 당 대표로서 상대 당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입장이라든지 전략보다는 네. 본인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건 저 개인 생각입니다. 예. 오늘 더 여쭤보고 싶은 준비한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